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승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소속은 그 전라북 도청의 학예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재청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저는 전공은 이제 조선시대를 했고요. 조선시대 중에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영조대, 그러니까 뭐 정조대 그쪽 언저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조선 후기 실학, 또 반개 유형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강의를 말씀하실 때 어쨌든 그 새만금과 또 우리 군산대, 또 우리 군산 지역, 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또 이러한 것들을 아울러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셔서 부족한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같이 또 호응해 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실학을 낳은 땅, 새만금과 반개 유형원이라는 주제고요. 제가 올 초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주제가 반개 유형원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거든요. 너무 거창한 주제죠. 근데 여기에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함축이 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치유와 개혁의 땅, 부안 우반동에서 만난, 이게 서술형이거든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치유와 개혁, 이 부분은 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이 이 첫 페이지에 웬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웬 사슴이 이렇게 있을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집은 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우물은 뭘까? 같이 이 소나무는 뭘까? 좀 이따가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스무 그립 찾기 한번 해보시게요.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얼만큼 시간이 허할지 모르겠지만 좀 1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새만금의 역사성과 역동성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군산대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역사적인 부분, 또 어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아젠다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이 반개 유형원 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뭐 두서없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17년 전라북도 익산 금마 원촌이라는 곳에 있는 가족 사진입니다. 정월에 정사 인월 19일 날 원촌 이 어르신이 자식이 6명이에요. 딱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아직 조금 더 드릴게요. 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이라는 말은 원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명이에요. 원인, 가훈이에요. 가훈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집의 가훈. 그리고 유상입니다. 유상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상. 이게 뭘까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뭘까요가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게 뭘까요? 뭘 들고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뭘 잘 하라고. 네. 교훈을 좀 그렇죠. 나라는 망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익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전의씨거든요. 이 집안이 전의씨인데 이 집안이 자기의
집안의 유지, 자기의 혼, 맥, 가훈, 역사성, 정체성, 진정성 이거를 간직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좋은 만추지절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고 우리의 역사를 조금 더 배우고 싶고 뭔가를 향유해서 향후에 뭔가를 창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갑자기 웬 실학에서 쓸데없는 이런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지킨다는 것, 그리고 의미 있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이 가훈처럼, 보물처럼 여러분이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의 역사성과 역동성, 군산, 김제, 부안이라는 주제로 한번 첫 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동북아 해양교류의 허브, 새만금의 역동성과 역사성. 여러분 다 아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새만금 학술 포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많은 그런 데 보면 황해권의 네트워크상에 바라본 새만금 권역의 위상, 중국의 철도도 가고 아우르는 황해권, 일본과 교류하는 동북아 역사의 중심에 우리 새만금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새만금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수용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항상 그 문화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문화재는 보존을 해야 되잖아.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이 있잖아요. 과연 새만금은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보존의 성격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조화롭게 갈 것인가, 이렇게 청사진이 과연 잘 갈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권은 앞으로의 해상교통의 중심이고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는 거고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해양학자 대회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적시를 한 거예요. 아젠다를 몇 개를 제시했어요. 고군산 군도라든지 만경 동진강, 바다와 섬, 글로벌 네트워크, 역사문화자원,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제 저는 결국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대동여지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어디죠? 이게 금강, 만경강, 동진강. 그리고 이게 고군산. 고군산 군도에. 이걸로부터 봅시다. 이게 이제 유성지도입니다. 이게 새만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33km.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군산. 여기는 어딜까요? 정읍. 여기는 전주. 우리 전라북도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쪽은 주로 산간지고 이쪽은 서쪽이잖아요. 이건 남원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대방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바로 뚝 떨어져서 산이 아름다운 이거 위도가 있고, 여기가 어디죠, 그러면? 변산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신시도, 우리 선유도가 있는 새만금이고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톡 튀어나온 데가 어디죠? 진봉, 만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새만금과 관련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강, 만경강, 동진강, 이런 어떤 자연 자원과 최근에
문화재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세계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계유산이 여기 이 새만금 권역에 많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고창 고인돌, 그리고 서남의 한 갯벌이 최근에 등재가 됐어요. 서남의 한 갯벌 중에 어디가 됐죠? 네? 우리 서남의 한 갯벌이면은 전라남도 신안이 중심이거든요. 뭐 이건 지금 약간 그거 한 이야기인데, 근데 고창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순천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창 대죽도 앞에 그 있잖아요. 거기가 최근에 됐고, 또 하나가 중요한 곳이 바로 군산이에요,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어디죠? 유부도예요, 유부도. 유부도는 우리 금난도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 거의 군산인데 서천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유산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군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최근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금난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서천과의 경계, 또 해수부, 또 여러 가지 어떤 땅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익산 공주 부여의 백제 역사유적 지구가 2015년에 세계유산이 등재가 됐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무성서원, 전국에 있는 9개 서원이 세계유산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성서원은 지금 방방방방 앞으로 커지면 커질지 적어지진 않을 곳이에요. 근데 오늘의 하고 싶은 뒤에 이야기의 핵심이 최치원과 관련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새만금이에요. 지금 계속 조금씩 보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군산 개항 이전의 군산 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서천이고요.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우리 군산 역사박물관이 있는, 근대 역사박물관이 있는 그 군산 진 사진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개를 하기 전에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최현성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새만금 그리고 이 군산의 아젠다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고은 채취원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뭐 이 강의로 따로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그냥 그런 지식 정도만 지금 제가 이렇게 인트로를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는 어딜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최치원을 배항한, 생사당을 배항했던 1963년에 정읍의 무성서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치원 선생인데, 이 최치원 선생 영정이 많아요. 영정이 많은데 왜 이거를 넣냐면, 그 최 씨들이 갖고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최 씨 무슨 세보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넣은 거고요. 동국여지 승남에 우리 옥구현조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정에 자천대가 있고, 학교, 군산 옥구향교가 있고, 천방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문창서원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자천대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 문창서원 자천대, 이곳은 여기 군산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산대에서 멀지 않은, 불과 1km? 2km? 2km? 1km도 안 되죠? 한 2km 되나요? 1.5km? 네. 어디입니까? 어디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문창서원, 자천대, 상평에 뭐가 있죠? 제가 너무 그러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막 진행했는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군산에는 조선시대에 전라도 53개 군현 중에 2개 군현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임피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옥구현이 있었어요.
인피 관아의 중심은 지금 인피 초등학교 딸이고, 그 옥구현 관아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상평 초등학교가 폐교된대. 옥구 향교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교도소 쪽에서 더 넘어가면 상평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옥구 향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옥구 향교에는 희한하게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보시다시피 원래 이 최치원과 관련된 이 자천대에서 이 자자는 붉을자자예요. 천자는 이게 그 옮길 천자도 되는데, 원래는 자줏빛 나는 어떤 돌이 있었고, 그 위에다가 누대 정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 최치원이 옛날에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갑자기 웬 최치원 그럴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군산만큼 우리나라에서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말하면 경주 최씨의 시조는 최치원이고, 경주에서 태어났다고 물론 삼국사기의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에는.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태어난 설화가 가장 많은 곳은 군산이고, 그리고 우리 군산처럼 최치원을 배양, 즉 사당을 모시는 건 군산만큼 많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군산인데, 어렸을 때 태어났다는 곳이 금돈시구리고 내초도에, 그리고 최치원이 글을 읽어서 당나라까지 들렸다고 했던 것이 바로 신시도의 원령대고, 그리고 최치원을 배양했던 서원이 여미서원이고 옥산서원이고 문창서원이고 그 다음에 삼연단이고, 그게 대부분 다 어디에 있냐면은 옥구향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치원이 어렸을 때 놀았던 데라고 추정되는 곳이 미군기지가 있는 지금 우리 중제마을 선현이란 말이에요. 그 부근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가 활주로를 쫙 가는 미군기지 있잖아요. 거기가 최치원의 자천대가 있던 곳이래요. 그곳에 1934년에 이 옥구군수, 군산시장이었죠 당시, 최학수라는 사람이, 아마 경추씨 같아. 그 사람이 원래 익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선대인 이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누대가 바로 이 자천대입니다. 이게 동아일보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옥구향교로, 이게 왜? 우리가 미군 기지가, 아니, 일본이 점령을 하면서 그 기지가 만들어지고 미군 기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공항이 생기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옮긴 게 옥구향교의 자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군산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만큼 중요한 땅이 바로 군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다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오늘 반개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고요. 이거는 1928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이 우리 고군산 군도를 답사를 해가지고 도서 열전 이 순례 책 르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최치원 관련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네. 그 무성서원에 무성서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가 무성서원인데, 이 무성서원에 최치원의 그 영정이 지금 이렇게 1831년, 그 다음에 1910년, 이건 누가 그렸냐면은 그 채용신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 이전치도 있었는데 이거를 분실해 버렸어요. 지금 이미 없는 상태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최현성 교수님하고의 인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 최현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냐면, 제가 전라북도에서 최치원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그때 자문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최치원이 이제 좀 저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이 최치원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군산대에도 외국 학생이 있죠.
지금도 중국 학생들 오죠. 중국도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오잖아요. 근데 원광대, 전주대, 전북대, 우석대, 우리 군산대학에 있는 중국 학생들을 데리고 투어를 했어요. 그 투어가 최치원 투어였어요.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인데 왜 최치원을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죠? 중국에 유명하니까. 양주에 박물관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 최치원은 중국에서 수강되는 사람이고 토황소경문을 했던 당나라 때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 최치원을 그 시진핑이도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유적 가면 최치원이 다 나와요, 중국에. 그런데 이 최치원에 가장 전설이 많고 어떻게 그런 곳이 바로 이 군산인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에 무성서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천대로 왔는데 이게 세전복신문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여기 이게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뭘까요? 제가 부채를 다 하나씩 줬어요, 학생들에게. 근데 거기다가 시를 하나 썼거든요. 그 시가 바로 이 가을에 딱 좋은 시입니다.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엄마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 보고 싶고. 이 최치원은 이 유학 도중에 너무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여러분 국어책에 다 나오는 그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뭐죠? 추야우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추풍유고음, 세로소지음, 창회 삼경우, 등전 만리신. 그 유명한 가을바람에 괴로움에 쌓여 읊었더니 세상에 알아줄 일 없다. 창밖에 밤이 깊어 비가 내리니 등불한 마음은 만리밖에 있네. 고향을 그리워하네. 그러면서 유학생의 절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채 있잖아요. 우리 무형문화재 부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시를 썼어요. 한문으로.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일일이 못 쓰니까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부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위원님한테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채를 학생들한테 주고 이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여름이었는데 어디를 갔냐면 이 두 군데 간 것보다 더 가슴 절절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이게 어딜까요? 여기서 지금 이 대각산이 보이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시도입니다. 신시도 원령대로 올라가서 원령대에서 글 공부를 해서 뭐 중국 당나라까지 소리를 들렸다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 시를 같이 중국 애들하고 낭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슴이 뭉클한 거야. 왜? 아, 우리 고향이 저기 중국 땅인데, 아, 당시 최치원도 중국에서 이랬을 건데, 아, 나도 이 마음에 만리를 달리는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고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우리 군산 지역이나 우리 새만금이 과연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저는 앞으로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우리 군산대학교에 대단하신 우리 곽장근 교수님께서 망주봉 유적을 재창을 처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재창한 게 2012년이었어요. 뭔 소리냐, 이런 게 뭐 있어서 뭐하냐, 이게 뭐 청자가 뭔 필요가 있고, 이게 쌍용 이거 뭔 필요가 있게, 망주봉이 뭐고, 이거 뭐 별거 아닌 선유도에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2년 후에 학술대회를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그러면서 2017년에는 결국 이게 문화재 지정이 되고 지금은 명승이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선유도 가면 망주봉과 그리고 이 오룡묘, 군산정, 그리고 이 자복사, 객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산성 봉수 폐총, 숭산행군 군산정.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이, 그쵸? 김부식이 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서궁의 고려도경에도 이 선유도의 그림 같은 곳이 펼쳐지고 고려시대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1872년 이 지도에는 이렇게 진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망주봉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유도입니다. 대동여지도 그리고 망경현 고군산 또 그렇게 됩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동진 수리조합 내용이고요. 이건 벽골제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유도가 지금은 행정구역이 어디죠? 어디 시에 들어가죠? 군산시에 들어가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퀴즈 두 번째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군산시 아닙니다. 어디죠 그러면? 그러면 찍어보십시오. 1, 2, 3번 하겠습니다. 1번 군산, 2번 김제, 3번 부안.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2번입니다. 김제 만경현입니다. 이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만경이 무슨 고군산을 먹었어?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경이라는 곳은 사실은 그래서 새만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행정구역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군산 사람들은 고군산이 옛날부터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군산이고 군산시는 아까 우리 여기 군산이잖아요. 여기 이거 나중이에요. 근데 다시 정리하면은 조선시대에는 만경현의 한 부속이었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만경현이라는 곳은 굉장히 어떤 교통의 결절점인 그런 지역에 방어망이 갖고 있는 곳이고 부안, 만경, 옥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시고 봐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세전북신문에다가 이런 걸 하나 썼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좀 이거 깨졌네요. 지금의 김제시는 김제, 금구, 만경인데 글자 그대로 만경은 만경 창파잖아요. 아주 그 드넓은 대지가 파도처럼 일렁이는 지평선과 맞닿은 곳인데 이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군산시 고군산 군도까지 이 군산시 고군산 군도까지 포함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군사요충지 광활한 지역이었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특히 숭산행궁 고대로부터의 무역항 조운성과 상선이 통한 서해 항로의 거점 군사요충지 국가경제 동맥 일제강점기 간척과 또 다른 경제수탈의 중심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인트로 할 때 먼저 제가 몇 가지 좀 인물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군산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경 출신의 제가 4사람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인물 두경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경승 들어봤습니까? 두릉두씨는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두씨들이 많고 특히 우리 군산에 두씨들이 많은 건 아실 겁니다. 여기 전 총장님도 두씨였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두 총장님 안 계셨던가요? 아니. 예? 전북대. 죄송합니다. 두 총장이 계셨죠. 맞아요. 전북대. 그래서 두씨들이 있는데 이 두릉두씨들인데 두릉두씨의 본향이 어디냐면 만경이에요. 두릉두씨들이 거기에서 어디로 오냐면 회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회원에 두씨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 길지만 이 두씨들은 중국에서 온 성씨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씨들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두경승이에요. 두경승이 누구냐면 여러분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무신정권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최충원,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최우, 최항, 최우, 김준, 임준, 임영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장군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때의 초기에 권력을 장악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두경승이에요. 근데 이 두경승이 좀 이제 안 좋게 묘사가 되는데, 이 두경승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기록에 보면 수박키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태권도예요. 태권도가 수박키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해놨잖아요. 여기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오는데 손으로 하는 거야. 수잖아, 수. 수박이 먹는 수박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는 거지. 택견이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박이에요. 이것을 했던 인물이 바로 두경승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 이 사람은 들어봤을 겁니다. 진묵선사. 들어보셨죠?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초이선사는 들어봤어요. 전라남도 강진 사람은 잘 아는데 전라도 만경 사람은 잘 몰라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표율사는 들어보셨죠? 금산사를 개창했던 분.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현대불교의 대석학인 탄원 스님은 아시잖아요. 저기 월정사하고 우리 그 불경을 집대성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게 다 탄원 스님이고 다 이게 만경 출신들이에요. 만경 출신의 이 선사들이 많은데 그 핵심에 진묵 스님이 계세요. 근데 진묵 스님은 임진왜란 때 대단한 선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설화가 엄청 많은데 이분이 더 유명한 곳은 어디냐면은 완주 봉서사입니다. 봉서사에 가면은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진묵 스님의 죽고 나서 사리를 모신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사리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부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도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에 지정된 이 진묵 스님 부도가 갑자기 커진대요.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촬영을 했어요. 왜 촬영을 했냐면 문화재 대장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크기랑 재보니까 더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묵 스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영험하셨다는 거야.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도 막 착착착하고, 그리고 이 유학자인 봉고 김동주이라는 사람을 이겨먹었다는 거야.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완주 간중리의 봉서사거든요. 우리가 유봉사 있는 그쪽이거든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만경인데, 여기는 또 다른 설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너무너무 효자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조항사가 있고 거기 화포에 가면은 무슨 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예, 맞아요. 성모함. 그래서 여러분 봉서사, 월명함, 원등사, 대원사, 수왕사, 일출함, 이게 다 진묵 스님 관련된 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 도림미술관 있잖아요. 모악산 등반하잖아요. 이렇게 모악산 막 넘어가면 어디가 나와요? 금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수왕사도 있고 대원사도 있잖아요. 그 수왕사, 대원사가 다 진묵 스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단한 선맥인 이 진묵 스님의 고향이 바로 만경, 새만금 출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다 깨져서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이 홍계인은 아마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박사 논문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걸로 박사를 했는데, 홍계인은 쉽게 설명하면은 반계수록을 영조에게 반계수록을 발간하자고 주장해서 결국 영조가 도장 꽝 찍어서 1770년에 이 반계수록이,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이 반계유영원의 반계수록 때문에 여러분 온 거 아닙니까? 반계수록이 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된 게 바로 이 홍계인. 근데 이 홍계인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알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이산 봤을 거예요. 동의 봤을 거예요. 동의는 뭐예요? 무술이. 영조의
영조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현왕후, 장희빈, 최숙빈 들어봤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인경왕후, 인원왕후는 다 빼고 숙종의 인현왕후가 민유중의 딸인데 인현왕후 민유중의 딸인 이 인현왕후가 자식을 못 낳고 숙종이 자기보다 4살 많은 여자가 바로 장희빈에게 반해서 결국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야? 이 경종이잖아요. 네. 그리고 무수리에게서 태어난 게 영조 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딴 데로 샜는데 이 영조의 어머니인 최숙빈의 탄생지를 대부분 어디로 보냐면 태인으로 많이 봅니다. 태인, 우리 그 거산교가 있는 우리 지금 그 칠보 가는 우리가 지금 무성산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칠보 가는 길에 태인에서 아마도 이 출생지 아니면은 그 최숙빈의 어떤 고향으로 보아서 거기에 지금도 그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새만금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 왕비가 관련된 데가 5군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황후, 익산, 그래서 익주예요. 뭐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철종의 둘째 부인이었던 효종왕후가 하멸에서 태어났고요. 세 번째, 아까 최숙빈이 있고, 넷째가 또 인경왕후가 임실 3개에서 태어났습니다. 숙종 관련돼서. 아무튼 그런데 뭐 이야기가 자꾸 샜습니다만 어쨌든 이 홍계인은 이 영조가 가장 총애하는 어떤 관료,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핵심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당시 그 탕평책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균역법 알죠? 균역법.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청계천을 준설하고 모든 어떤 역사책을 그 상수학, 수학, 지리 이런 걸 했고 또 이 사람은 연행사, 중국의 연행사, 일본의 통신사를 갔다 와서 받아들인 글로벌한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영조에게 청하여 반개수록을 발간한 실학자예요. 그런데 그 자식의 자식인 손자 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이면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산, 동이 지금 이산이 누구죠? 이 금은 누구고 이 산은 누굽니까? 제가 지금 막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뒤에다 있다 보니까 이 산은 성은 이고 이름이 이 산은 정조의 이름이야. 영조의 이름은 이 금이야. 이 금과 이 산의 중간에 여러분 1762년 뜨거운 떼약별 아래 28살 된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게 누구죠?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 산이 정조가 임금이 됐는데 1776년에 25살에 49살에 죽거든요. 1800년에. 근데 이때에 이 산인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중심 인물이 바로 홍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홍계는 이미 죽었어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멸문지화가 돼요. 다른 노론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봉희 씨, 안동김 씨 이런 세력들이 다 살아남는데 여기만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 홍계일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몽산이거든요. 홍계일가 태어난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일본에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저 통신사 1748년 이 고베 시립박물관에 있는 거 뭐 요런 홍계일 글씨가 일본에 가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제 얼굴인데 이게 지금 완주 고산에 가면 이 신도비가 있습니다. 아버지 신도비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정노식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잊혀진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노식이라는 인물 들어봤습니까? 혹시 판소리는 아시잖아요. 판소리의 바이블이 뭐죠? 조선 창극사예요.
1948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만든 사람이 정노식이야. 근데 이 정노식은 월북을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누구의 제자냐면 석정 이정직의 제자예요. 석정 이정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저기 고대영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김제의 섬액의 핵심이 석정 이정직이고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 스승은 송일중이고 그 제자, 그 위로 올라가면 제자고 밑에는 바로 강함 송성룡 아버지 누구죠? 유재 송기면이에요. 그 석정 이정직의 제자인 바로 이 정노식이라는 사람은 조선 창극사를 적고 대단한 그건데 3.1운동 때 48인 중에 하나고 대표 중에 하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예요. 그런데 결국은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잊혀진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 무슨 판소리하고 사회주의하고 기독교하고 뭔 관계가 있어. 무슨 석정은 저 유학자인데 실학자인데 뭔 관계가 있어. 웃기고 있네.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정노식을 앞으로 주목하십시오. 분명히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정노식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인물입니다. 여러분, 판소리는 이게 바이블입니다. 네. 중막동 제사유적 이제 만경을 지나서 부안 쪽으로 가면 혹시 대명 리조트는 아시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수성당이나 중막동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쪽에 대학리 폐총이 있고 다 좋은데 여기를 몰라 사람들이. 여기서 바라보는 게 위도예요. 여기서 찍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찍은 겁니다. 이게 위도. 1993년에 저번에 뭐 꼬꼬문가 꼬리를 무는 거기에서 나왔더구만요. 위도 폐리 사건. 그 300몇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 삼풍백과전 그때.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위도에는 띠뱃놀이가 있고 뭐 진지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개 유영호는 이 사람은 반개 수록을 개혁서를 썼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한국 실학의 비조 할아버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1622년에서 73년까지 살았는데 52세, 3세에 죽습니다. 묘는 원래 부안에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에 지금 현재 옮겨서 용인에 있고요. 32살에 우반동으로 부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반개하면은 생각나는 게 반개 수록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반개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반개 영정입니다. 이 반개 족보고요. 혹시 곰솔은 가보셨죠? 내소사도 가보셨죠? 그런데 우반동은 잘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 우반동이 예전에 되게 아름다웠던 곳이에요. 이게 우반동이고 지금 현재 우반동이에요. 아까 또 그림이 있는데 이 반개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번에 내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31살에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원래 1622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다 때려치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부안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내려오자마자 시를 썼습니다. 외진 남쪽 땅에 와서 몸소 밭갈며 물가에 사노라. 창을 열면 어부의 피리소리가 들리고 베개 베고 누우면 노 젓는 소리가 들리고 이별의 포구는 다 바다로 통하고 먼 산은 반쯤 구름 속에 들었다. 모래밭 갈매기 놀라 날지 않으니 내 장차 너희와 동무하리라. 이게 반개가 부안에 내려와서 쓴 시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내려왔을까요? 도대체 반개는 왜 이 심신산골인 우반동에 왔을까요? 부안 땅에 뭘 보려고 왔을까요? 이 우반동은 이 성계골에서 이렇게 바라본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뒤에가 변산, 엄청난 변산이잖아요. 이 바라보면 이쪽이 지금 줄포만 이렇게 보이는 이게 우반동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흐르는 이 천이 아까 말한 반개예요. 그래서 반개, 개가 신의 개자, 반개예요. 그리고 이 장천이라고 하는 이 반개가 흐르는데 지금은 그 1960년대인가 경지정리를 90년대 경지정리를 하면서 위에 저수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 망쳐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기암괴석이 있던 곳이. 1632년 32살에 반개가 내려와 가지고 소나무 대나무 사이에 초가집을 짓고 책을 세상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서 사슴이 낮에도 다녔고 이게 사슴을 돌봐줬대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가묘에서 배하라고 공부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 사는 누나한테 음식도 제공하고 이랬어요. 뭐 그냥 일반 선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죽고 이 기록입니다. 반개 연보에 여기 지금 죽산 저 용인에다가 묻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기록에 너무너무 재밌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반개가 죽고 나니까 임시 장례를 치는 곳에 사슴물이 100여 머리가 와서 슬피 울었어요. 영구가 떠난 날의 밤에, 그러니까 반개가 묻히는 날, 그리고 반개의 그 그러니까 시신이 용인으로 이사 가는데 이 사슴들이 그렇게 울었어. 도대체 이게 뭐야? 그 한 몇 해 전에 새끼 뵌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선생이 이를 살려준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슴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그래서 제가 그 사슴 사진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반개와 사슴은 너무 재밌잖아요. 이 사람 왜 우반동으로 왔냐면 그 전라감사,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개국공신이자 청백리였던 하종 유관이 사폐지예요. 이 사람이 유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막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땅이 있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부왕 김씨들에게 할아버지가 팔았던 이 매매 문서가 1636년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덕창이라고 나오거든요. 손자, 이게 반개 유영원이에요. 이게 유성민이 할아버지고 이게 이제 김홍원에게 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팔았던 내용이 가을에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반개가 내려오기 20년 전에, 여러분 여기는 조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612년을 고민해 보세요. 1612년에 반개가 내려오기 20년 전에 할아버지 유성민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가을이에요. 봐봐요. 이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뒤에 한 인물을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1612년 가을에 내려왔는데 20년 동안 아무 탈이 없이 지다가 여기가 참 이렇게 좋은 곳이고 뭐 그런 곳인데 여기다 팔았다는 거야. 김홍원한테. 이게 지금 우반동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안 땅에 이미 당숙인 유감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유감의 아들인 유문원, 유재원이 육촌인데 이 사람들이 반개의 제자가 되고 같이 살았습니다. 부안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건 제가 반개 가계 분석이라는 논문을 제가 썼거든요. 그때 이제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안 주산 사산에 아까 당숙이 살았다, 이런 걸 좀 아시면 되고요. 반개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 그 육촌이죠. 이익이죠. 이익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반개가 내려온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죽음과 자기의 병이었습니다. 반개는 아버지가 2살 때 죽었어요. 융원인의 옥사라고. 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인조잖아요. 광해군 정권 다음에 인조잖아요. 광인효현이잖아요. 숙경영이잖아요. 이 광해군 다음에 인조가
왕위로 올랐는데 인조 정권 때 사실은 이 인조 정권 때 사실 이 북인들이 광해군 때 북인들이 여러분 그 정권을 잡다가 인조가 되면서 서인 정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개 집안은 북인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유몽인의 옥사로 어우야담을 쓰던 유몽인의 옥사로 아버지가 죽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관직에 나갈 것이 없죠. 이제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31살에 죽었는데 그때 갑자기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 1636년 이 병자호란에 막 피난도 가고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버지의 죽음과 폐병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53년에 할아버지 이제 폐병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병자호란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반개는 용서를 못하는 거야. 왜? 조선이란 나라는 문화 문명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떼국놈들한테 당할 수가 있느냐 논리입니다. 결국은 강력한 문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명적인 사고로 도저히 중국 청나라를 인정을 못하고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아팠지, 아버지 죽었지, 또 도저히 정치적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 이 떼놈들 세상 속에 도저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만인 거야.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야인이잖아. 야성이 있는 인물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치적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반개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곳이 바로 부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개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봐보세요. 이게 자신이 아픈 것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열흘 동안 문을 닫고 혼자 지내며 고요히 수양,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참동계로 몸과 정신을 수련하는 모습,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도가적인 정향술입니다. 참동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도교 사상적인 차원을 육아에서 정리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리했던 책은 사람은 바로 권국중이라는 고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반개는 직접 찾아갑니다. 영암 마원석실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반개는 철저히 학문적인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적인 성격보다 도가, 선, 불까지 다 포용했고 자기 아프니까 자기가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참동계 그리고 바로 이 단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했던 인물이 반개 유용원이었어요. 그래서 반개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이 왜 전라도 사람이 됐을까요? 전라도에서 살다 보니까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이 땅 사람들을 찾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가슴 아프면서 개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개는 농사 개혁을 하려고 대대적인 준비를 했던 게 20년간 쓴 게 바로 반개수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대부분이 토지제도 개혁이고 그 대부분이 세제 개혁이고 이런 개혁들이 바로 반개수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맨 밑에 보면 육아의 도가 큰 길이라면 불교와 도교의 길은 작은 새길이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리학적 사고, 정주학적 사고는 오직 성리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이 새만금 지역에는요 단순한 어떤 성리학적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프리스트 개념에 무적인 신앙이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가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백제의 어떤 사상, 도가 불가 사상이 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내려서 후백제, 통일신라, 고려 이렇게 흘러가면서 선사상 또 참선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가면서 이것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동학농민운동,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어떤 어떤 도도한 어떤 물길의 사상이 새만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개가 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개는 정호은 교수님 같은 그 논문의 어떤 주 테마는 뭐냐면 화담학파, 성리학 중에서도 우리가 북인 계열이 그 서경덕 여러분 아시죠? 서경덕 계열의 화담학파의 영향을 받은 경기 북부의 어떤 그런 사고가 이렇게 한백겸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맥을 통해서 이게 허균이라든지 이렇게 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반개의 또 다른 어떤 핵심은 저는 전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에서 사람들을 봐서 그 농민의 피폐상, 그리고 이 전라도의 정신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20, 30년간 이 사람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개수록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새만금의 새로운 사조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막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야의 끝없는 대치.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괴롭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치유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군산대의 캐치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의 캐치플레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결국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땅이 새만금이고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반개예요. 근데 반개는 반개수록을 썼지만 자기 자신도 이거 새 왕조가 개창돼야지 되지, 조선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양득중이라는 사람이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양득중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금 보세요. 여기가 왕이 있어요. 신하들이 있기 있어요. 영조 때. 그러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뭔 책으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전에서 공부를 하잖아. 책을 쫙 가지고 공부하지. 그 중심 책이 뭐예요? 주자어류야. 주자어류가 뭡니까? 주자의 말을 정리해 놓은 책이야. 성리학 책이야. 그것을 강독하면서 쉽게 말하면 국무조정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 국가 최고회의를 하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국무회의를 하는 거야. 국무회의 바이블이 주자어류였어. 근데 이거를 1741년에 양득중이라는 사람이 영조의 스승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영조를 가리킨 사람이 양득중이야. 근데 이 양득중이가 전하, 주자어류 제끼고 지금부터 반개수록으로 강의하시죠. 반개수록으로 우리가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졌지. 영조는 내심 좋았겠죠. 왜냐하면 탕평책을 해야 되고 나라를 개혁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신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신들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반개수록. 이거 웃기는 책인데, 이거 완전히 나라를 뒤집다는 건데 이런 책을 어떻게 웃기고 있네. 반대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사구시라는 말도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실학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실학은 참 웃기는 학문이죠. 어떻게 보면. 무슨 실학이냐고. 실학이 뭐냐고. 아니, 실학은 유학의 한 집하고, 실학은 실질적인 학문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유교 아니냐고.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의 실학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학은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난립니다. TV만 틀면은 대통령 후보만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국민에게 진정한 어떤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개혁해야 되는 거, 우리의 어떤 정신개혁과 의식개혁, 또 다른 어떤 삶의 어떤 질의 향상, 나름대로 우리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거대한 어떤 통일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지금 현 상황만 괴로워하는 겁니다. 반개는 그걸 꼬집었던 거예요. 지금 400년 전에 반개도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왜 지금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왜 우리 조선은 자꾸 지금만 고집하냐? 왜 지금만 회귀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보가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나씨였는데 이 사람한테
참 동계를 시험하여 몸과 정신을 수련하노라. 남쪽으로 내려온 지 5년이 지났구나. 병이 안고 달팽이처럼 칩거하네. 메마른 폐가 다시 살아나니 봄날 난간에 앉아 홀로 읊조린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치유와 개혁의 땅입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조리며 반개는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만금 땅이 이런 땅이 돼야 됩니다. 치유의 땅, 고치는 땅. 여러분 알다시피 부처님도 치유를 하셨고 예수님도 여러분 치유 사역이 있잖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정신 치유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치유의 공간이 바로 새만금이고 군산이고 부안이고 전주고 익산이고 김제였으면 좋겠고 또 군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반동 지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612년인데 혹시 허균 알아요? 허균? 네. 허균이 우반동에 살았습니다. 반개가 내려오기 20년 전에 1612년 가을에. 그러면 뭐야? 1612년 가을에 땅을 팔았어. 김홍원에게. 누가 팔았지? 반개 누가 팔았죠? 아까 땅을? 할아버지가 팔았잖아. 그럼 반개 할아버지하고 유성민이거든요. 허균하고는 모르는 사이일까? 모를 리가 만무하겠죠. 반개 할아버지 유성민의 사위 이름이 김세렴인데, 김세렴은 쉽게 말하면 반개 유영원의 고모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 김세렴의 고모부가 누구냐면 바로 허균이에요. 허균은 이단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개혁하려고 했대요. 아주 특이한, 광해군 때 아주 특이한 북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매창하고 썸씽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허균이 살고자 했던 땅이 바로 우반동이고 그게 1612년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이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시 말하면 허균과 유영호는 공간만 다를 뿐이지 시공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이게 반개, 장천이 흐르고 반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우물 있고 사슴과 벗대고 놀고 소나무 이렇게 했던 아름다운 곳이 이 반개입니다. 네. 반개수록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현실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책들입니다. 네. 반개는 여기서 살면서 사실 전라도 관찰사에 있던 민유중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오촌 당숙이거든요. 민유중이 누구예요, 여러분? 민유중이 인현왕후의 아버지야. 숙종의 장이냐. 그러니까 민유중이 뭐 막강한 힘이야. 근데 이 사람은 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색이 달라요. 근데 청구를 했어. 자네 말이야, 조카잖아. 조카 반개 유영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저 그냥 벼슬 해봐. 근데 마다한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셋째기 딸이 구명 사건도 있습니다. 유적지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반개서당이 있고요. 이게 부안 우반동에 가면 있습니다. 돌기둥, 허균의 정사함터, 변산자락, 우구마 암각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농장, 상성농자투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또 대표적인 제자 김석영이 있고요. 김석영의 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반개를 배양한 그 서원이 동림서원이거든요. 여기에 동림서원, 여기에. 그러니까 반개가 죽고 나서 이곳에 서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시추 벗, 사위 이 유적도 이렇게 고창과 서천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가 여기를 찾았거든요. 고창에 사위 묘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묘인데 묘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묘가 완전히 막 덮여가지고 그때 막 대충 낫으로 이렇게 제가 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이고 그거 도대체 그거 뭐 반개 사위 알아서 뭐예요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봐봐요. 반개 사위 백광저의 아들이 누구냐면 백시덕이야. 백시덕은 누군 줄 알아요? 바로 그 유명한 고창이 낳은 대박물학자 이제 황윤석의 스승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반개 유용을 해서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신태제 찾아서 뭐해? 그 사위 묘 찾아서 뭐해? 신태제의 손자가 누군 줄 알아요? 그 유명한 영조 때 대유명한 최재공의 친구 신광수예요. 신광수. 그 유명한 시인. 그 유명한 시인 몰라요? 시인 중에 유명한 신광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신광수의 묘는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여기 우리 군산 바로 넘어가면 서천에 화양에 묘가 있어요. 그 국문학사 문학하는 사람들은 거기 거의 뭐 엄청나게 옵니다. 국문학하는 사람들은. 여기 문학하시는 분은 신광수를 알 거예요. 석북 신광수. 결국 이게 다 새만금 문화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하관. 그 다음에 충주에 있는 김세렴. 이 사람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휴정서원. 이건 이제 제가 이 충청도까지 이걸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이거는 버시자 사돈인데 여기는 경북 김천에 이 묘를 좀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미수 허목이라고 또 다른 스승인데 허목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민통설 안에 묘가 있습니다. 거기 출입증 신청하니까 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습니다. 반개묘는 어디냐면 유영원의 묘를 가시려면 용인에 한번 가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우리 전라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처음에 반개가 돌아가시고 그 반개서당 위에다가 묘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몇 해 후에 이장을 한 거예요. 그게 사슴이 막 울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용인에 가면 관리를 잘 안 해. 너무 속상해요.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있으면 진짜 관리를 잘 해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대단한 글씨, 이걸 누가 쓴 줄 알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박사논문을 썼던 홍계의 글씨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 반개 탁본을 한 겁니다. 전라도 망경 출신이 전라도 부안의 유배원 유배가 아니라 이 낙향한 이 반개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노론인 이 홍계의가 100년 후에 반개수록을 영조한테 이야기해서 결국은 간행했던 게 홍계의란 말이에요. 그게 이 전라도입니다. 이 새만금이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홍계의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은 정말 대단한 큰 틀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우월하지도 비루하지도 않고요. 성인의 질정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옳다 하십니다. 100세 뒤에 반드시 법을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개수록은 대단한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에는 꼭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득중 이야기했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유영원 묘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유영원도 묻혔어 사실. 근데 유영원이 왜 세상에 들고 나온 줄 알아요? 1971년에 한 학자가 이 묘를 발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알게 돼 74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안에 살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문화재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이 된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독림서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양득중의 영조의 스승인데 벌써 이게 해남 사람이거든요. 영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제 윤직의 제자로 가가지고 이 실사구시 반개수록을 제기해 아까 영조에게 막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해남은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게 해남이고 이건 부안이고 이 사람 김제군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독림서원지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개를 제항했던 서원지를 작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발견을 했냐면 그 부안김씨 종중을 통해서 한 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반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우리 간재 선생님도 계시고 부안에는 또 지포 김구 스님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개는 문인들은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들 유문원, 유재원, 양섬, 배태래, 배태위, 김석영. 앞으로 더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는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반개 학단이라고 해서 반개와 관련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산 그 정약용도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18년 그 유배지 지금 강진이 어마어마하게 커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부안이나 우리 새만금은 그렇게 못할 거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유학이나 전라도 실학이나 이런 것들을 집대생할 수 있는 새만금의 터전은 무궁무진합니다. 권국중이라는 사람 뭐 이야기하고 싶은데 도교적인 성격입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글씨 기가 막힌 고모부 김세령, 그 다음에 제주도로 그 제주 목사였던 이원진, 하멜과 관련된 이원진, 이게 다 고모부자 외삼촌이 스승이었습니다, 반계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남 실학자를 좀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유영원, 강우진, 홍계희, 신경준, 신광수, 박치원, 황윤석, 이정직, 이기.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계 유영원은 들어봤을 거고요. 태평사진 강우진, 아까 이야기했던 홍계희, 여암 신경준, 훈민정 문해를 썼던 사람, 신광수, 아까 반계 외증손이고 서천 사람, 신태제의 손자, 박치원은 무주, 황윤석은 고창에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 이제 황윤석, 또 그 다음에 이정직, 뭐 여기 김제에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바로 옆이에요, 다. 이기도 바로 옆이에요. 여기 성덕면 사무소에 있는 바로 옆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호남 실학자, 그 중에 우리 전라북도만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다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 중에 한 사람씩 조금만 더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태평사진 강우진. 무장 사람이야. 고창 사람이야. 영조 때 인물인데요. 서자야, 서자. 책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754년에 답사를 했어. 어디를? 미륵사지를 답사를 했어. 아주 그때 7층이 남아있다는 걸 기록에 남겨요. 지금 몇 층 남아있어요? 미륵사지 탑이? 6층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7층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고 100년 전에 무너졌다는 기록을 써놔요. 일일이 조사를 다 해, 이 사람이. 왕궁리, 쌍릉까지 다 조사해. 이게 학자야, 실학자지. 대단한 고증학자고 고고학자지. 그게 강우진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제 논문을 제가 하나 썼어요. 태평사진 강우진. 무장 사람이지만 이것도 새만금권 실학자입니다.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미륵사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알죠? 미륵사지 탑은 알죠? 왕궁리가 세계유산이 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정원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게 지금 정원이에요. 이것이 발견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일본 정원의 원류야. 그래서 세계유산이 된 거예요. 이게 강우진의 묘는 이렇게 초라합니다. 이건 쌍릉에 대한 내용도 왕릉에 대한 내용도 강우진이 써놓습니다. 물론 입장은 마한의 계승의식을 갖고 썼지만, 무강왕의 그런 의식을 갖고 썼지만, 순창 가보시면 여러분 귀례점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백두대간은 알아. 우리가 산맥이 아니라 산경표잖아요. 우리가 태백산맥이 아니라 산경표, 금남정맥 백두대간이잖아. 그거를 만든 사람은 바로 여암신경준이고, 여암신경준은 바로 우리 전라도 순창 사람이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훈민정음문의 산경표를 만든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당시에 황윤석, 홍계희 다 연결되고 같이 활동했던 인물들이, 그게 바로 전라도 사람이고 그게 우리 새만금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막 이야기했던 이제 황윤석, 최근에 제가 한 3주 전에 답사를 간 사진이거든요. 근데 막 이 초가 이형을 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제 나온 거는 이건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10살부터 62세, 14살 때부터 평생을 쓴 책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온 거는, 그래서 이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번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윤석이 아까 이야기한 반계 외손자인 백시덕의 제자고, 백시덕의 아버지가 아까 말한 그겁니다. 그리고 석정 이정직, 요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잘 모르신 분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석정 이정직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만경의 정노씨 기억나잖아요. 조선 창극사 판소리, 그 스승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도도에 흐르는 서맥이 있습니다. 그 서맥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피에 그 우리 죽봉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죽봉 고용집 선생님 계시는데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인피에 현감을 했던 5년간 현감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또 그리고 나서 김제에 현감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게 바로 창강조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금서갈자입니다. 이 글씨가. 근데 그 글씨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송제 송일중이에요. 그 송일중의 후대에 석정 이정직이 있고 석정 이정직 후대에 유재 송기면이나 여러분 뭐 여기 벽화 조주승이나 정우성이나 송현호, 이당 조병현, 이현호, 나갑순, 강동희, 최규상, 유영환, 정노식 이 선생이 바로 석정입니다. 앞으로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을 중심으로 다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시락 무궁무진하게 해야겠죠. 저는 앞으로 반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우리 전라도 부안 지역만이라도 그 유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사상적인 기조, 이 우리 도도히 흐르는 우리 전라북도의 이 큰 맥들을 정리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이런 어떤 산학 협력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산대가 그런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계로는요, 반계로가 될 수도 있고 석종로가 될 수도 있고 다마로가 될 수도 있고 만경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새만금 고군산이 될 수도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길이라는 건 뚫기 나름입니다. 반계의 서당 안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반계가 이 귀거래사를 읊조리며 우반동으로 내려와서 처참했던 아버지의 정치적 죽음, 임진왜란 일본놈, 병자호란 중국 떼놈, 찢겨진 산하, 명나라 청나라 교체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반계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지향점은 은일과 치유, 그리고 또 다른 개혁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광풍의 시대에 왜 하필 반계 유용원일까요? 현 시대 상황을 헤쳐가는 방안으로 치유와 개혁을 저는 꺼내봤습니다. 오늘 새만금과 부안 우반동에서 반계 선생의 삶을 반추하고 그 실마리를 찾고 싶어서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뭐 너무 좀 오바해서 이렇게 수업을 좀 한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뭐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시간을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 좋은 만추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공부를 해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제 어떤 할 일이라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찾아봅시다. 찾다가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 군산, 부안, 이 우리 전라북도 이 여기 새만금 권역이 더욱더 발전되고 우리 군산대도 더 좋은 어떤 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거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